남편이 죽은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눈물이 없을까? 역시 재벌가 며느리는 냉정하네. 그 시선들이 내 피부 위를 기어다녔다. 그들의 속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저 여자도 끝났네. 상속은 못 받겠지. 그래도 옷차림은 품이 있네. 쇼라도 해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예의였고 내 감정을 숨기는 건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그 표정. 20년 동안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비웃음이었다. 넌 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 대신 늘 하던 표정이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는 슬픔보다도 거짓말 같은 위로에 더 가까웠다. 사람들은 상복을 입고 서로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엔 진심보다 이해득실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 참 훌륭한 분이셨지. 아드님이 경영권 물려받겠죠? 며느리? 에이, 그 사람은 원래 그림자였잖아요. 내가 옆을 스쳐 지나가자 그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내 드레스와 얼굴 위를 훑쳤다. 그래도 관리 잘했네. 저 나이에 저 얼굴이라니.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언제나 내 겉모습만 봤다. 그게 이 집의 룰이었다. 나는 조아들 사이를 걷다가 멈췄다. 윤혜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직접 주문한 조화였다. 하지만 내 이름 위에 검은 펜으로 굵은 X가 그어져 있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누가 한 짓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시어머니일 수도, 사돈댁일 수도, 남편의 동생네 부인일 수도 있었다. 이 집안 사람들 참 대단하지.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조화를 가만히 돌려세웠다. 내 이름이 지워진 꽃은 다른 조화들 뒤로 가려졌다. 늘 그랬듯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항상 뒤였다. 그때 비서가 다가왔다. 사모님, 변호사님이 찾으십니다. 유언장 공개를 하신다고. 유언장이라. 그 단어가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유언과 장, 죽음과 돈이 섞인 그 냄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갑시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으시겠어요?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이 집은 늘 저 분위기였어요. 유언장이 재생될 방은 남편이 평생 사용하던 사무실이었다. 벽엔 상패와 훈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올해의 기업인상, 노블레스 경영인상. 그 아래엔 남편과 사돈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 속 남편의 표정을 봤다. 모두 같은 얼굴이었다. 입꼬리만 올린 비밀을 감춘 얼굴.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박미선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긴 가족이 앉는 자리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전 어디에 앉으면 되죠? 이 집에서는 늘 내 자리가 없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일부러 구석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가 리모컨을 들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흑백 화면 속 남편이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죄를 나눠 가진 사람들이다. 순간 박미선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죄라니 참 연극 잘해.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목구멍에서 멎었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떠나면 이 집안은 피보다 돈으로 얽힌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한 사람만큼은 알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한 사람은 내 아내 윤혜정이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미선이 소리쳤다. 뭐? 왜 하필 그 여자야?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모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말을 이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윤혜정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두 번째 영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고도 혜정,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서명한다면 그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모두 웅성거렸다. 두 번째 영상이 있다고? 무슨 유언장이 이래? 변호사가 USB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잠금이 되어 있네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제가 해볼게요. USB 화면에 숫자 4칸이 떴다. 나는 내 생일을 눌렀다. 찰칵. 잠금이 풀렸다. 스크린이 다시 깜빡였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수척하고 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 스크린 속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골랐다. 산소호흡기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흘렀다. 혜정아.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내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결혼 후 20년 동안 그는 나를 자기 여보 그쪽이라고 불렀다. 내 이름은 그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였다. 혜정아,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야. 박미선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젠 며느리 불쌍한 척까지 시키네.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미선아, 그만 좀 해. 남편이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의 절반은 너희 어머니의 땅에서 시작됐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전 너희 어머니가 살던 마을에 우리 집이 눈독을 들였다. 스크린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번갈아 떴다. 논밭, 시골길, 그리고 허름한 집 한 채. 그 집 앞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의 부모였다. 그들의 뒤편에 지게를 진 한 여자가 있었다. 내 어머니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그 땅은 곧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은 극소수였지. 그 중 하나가 우리 아버지였어. 회의실 안에서 정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도윤아, 그건 옛날 일이야.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그래요. 다 그렇게 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가난한 사람의 땅을 헐값에 사서 금으로 덮는 거. 박미선이 끼어들었다. 당신도 그 돈으로 살았잖아. 그럼 이제 와서 고백하면 성자라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봤다. 너희 어머니는 그날 무릎을 꿇고 부탁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릎을 꿇고 그 한 단어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대신 내 딸 결혼만 시켜달라. 그게 그분의 마지막 조건이었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은 곱고 단단했다. 그녀의 옆에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 집은 약속을 했다. 딸 결혼은 책임지겠다고. 단 땅을 넘기라고. 그 계약서가 화면에 비쳤다. 빨간 도장 2개. 윤선옥, 한기태. 그 아래에 찍힌 금액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적었다. 서울 변두리 원룸 한 칸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그 계약서에 내 어머니는 글자를 몰랐다. 정숙이 외쳤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다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그분은 문맹이었어요. 읽지도 못한 계약서에 우린 도장을 찍게 했어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미쳤다고 중얼거렸다. 박미선은 손가락을 휘저었다. 그건 그 여자의 선택이야. 우린 강요 안 했어. 남편은 웃었다. 선택이라니, 당신은 언제부터 가난이 선택이라고 믿었죠? 정숙이 의자에서 몸을 떨며 말했다. 도윤아,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마치 지금 이 회의실 안에 우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땅은 이미 개발 지정이 끝난 상태였어. 서류상으론 아직 농지였지만 곧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 우리 집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걸 숨겼다. 박미선이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래서 우린 그 땅으로 회사를 세우고 재단을 만들고 신문에는 기부 천사라는 기사가 실렸지. 화면에는 신문 스크랩이 떴다. 도윤문화재단 100억 기부, 강 회장 부부 청년 장학사업 시작.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돈은 누군가의 눈물에서 시작된 돈이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너졌다. 정숙은 얼굴을 가렸다. 박미선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갰다. 남편의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는 걸 느꼈다. 엄마가 그랬구나. 그 땅이, 그게 당신이 내 결혼을 허락한 이유였구나. 영상 속 남편은 계속 말했다. 혜정아, 나는 그날 이후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 내가 내 옆에서 웃을 때마다 난 내 엄마가 무릎 꿇던 장면이 떠올랐거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 유언장을 남긴 거야. 이 집의 시작은 죄였다고. 그 죄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화면이 꺼졌다. 정숙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뽑았다. 이제 됐어요. 박미선이 소리쳤다. 어딜 감히. 이제 이 집안의 진실은 다 나왔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들이 감추고 살았던 그 체면, 이제 불태워질 거예요. 정숙이 눈을 치켜 올렸다. 혜정아,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계속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엄마는 늘 내게 말했다. 혜정아, 사람은 빚지고는 살아도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내가 제일 먼저 어겼다. 결혼식 날 엄마를 문 밖으로 내보내며 엄마, 그날의 대가를 이제 내가 치를게요.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의 두 번째 영상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도윤이 왜 그런 말을 남겨? 저건 병이 시킨 말이야.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야. 박미선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암이 뇌까지 갔다잖아요. 이런 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녀는 내게 손가락질했다. 당신이 이걸 꾸민 거지.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병든 사람 붙잡고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이 기회에 다 가져가려는 거지. 유산 때문에 쇼하는 거잖아. 그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죠. 회장님은 이 영상을 남기신 날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박미선이 비웃었다. 판단 능력이요? 판단 능력이 있으셨다면 이딴 소리를 했겠어요?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가난한 친정, 그 촌 구석에서 왔다며? 그 여자가 그 땅 팔고 울었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그 땅이 당신들 재단의 출발이었어요. 그 돈으로 번 기부금, 그걸로 당신들 이름을 올린 거잖아요. 박미선이 손을 탁 치며 소리쳤다. 그럼 뭐,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무릎 꿇을 자격조차 없어요. 회의실이 싸늘해졌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모두가 놀라서 스크린을 봤다. 영상이 꺼졌던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걸 보는 사람들, 당신들은 내 죄의 공범이에요. 박미선이 외쳤다. 이건 편집된 영상이야. 남편은 말했다. 박미선 씨, 당신은 1997년 8월 윤선옥 씨의 땅 계약서 위조에 관여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그건 시아버님이. 당신이 직접 사인했죠. 당시 회계장부에도 기록돼 있었어요. 정숙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틀어. 남편은 영상 속에서 웃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아내 윤혜정이다. 박미선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꺼버려. 변호사가 허겁지겁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 안은 폭풍이 지난 자리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다 끝났네요. 정숙이 내 팔을 붙잡았다. 혜정아, 너까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면 이 집안은 산산조각나.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 깨지세요. 그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썩었으니까. 그날 밤 집안의 불이 꺼지고 모두들 흩어졌다. 나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향수 냄새, 수십 개의 정장, 잘 다려진 셔츠들. 책상 위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우리 결혼식 사진. 그날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감옥의 문이 닫히는 순간의 미소였다. 남편의 웃음은 승리자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의자에 앉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사람들이 나를 공주라 불렀다. 드레스는 수입 맞춤이었고 웨딩홀은 신의 최고급이었다. 엄마는 구석에 서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성공했네. 그때 박미선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혜정 씨, 그분은 친정 어머니라면서요? 복장이 좀 민망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웨딩홀 입구 쪽을 가리켰다. 밖에서 잠깐 쉬게 하세요. 손님들이 보시잖아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잠깐만 나가 있어요. 나중에 따로 사진 찍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괜찮아. 그녀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엄마와 내 사이의 경계가 됐다. 그 이후로 엄마는 내 결혼식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진을 찢었다. 사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안의 장식품이었어. 거울 속 내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이 집의 죄를 덮기 위해 선택된 여자였던 거야. 남편이 내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 집은 내게 기회를 줬다. 가난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벗어나는 건 내 선택이지. 그 말들이 이제는 끔찍한 모욕처럼 들렸다. 그럼 나는 뭐였을까? 사랑받는 아내였을까? 아니면 거래의 마지막 도장?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비서실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 유 원장 원본을 보관하던 변호사가 회장님 서명 파일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추가요? 네. 영상이 아닌 직접 쓴 메모 형식의 유서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비서가 말을 이었다. 내용은 사모님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서류 봉투 하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정에게.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혜정아, 이건 유 원장이 아니라 고백이다. 난 내 옆에서 2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 아니, 할 자격이 없었다. 내 엄마가 무릎 꿇던 날 나는 인간으로서 죽었다. 이제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 윤혜정.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글씨가 번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서 왔다.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과 이 집안의 저주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당신이 남긴 죄는 내가 끝내요. 그날은 비가 왔다. 회장 사망 9일째 되는 날. 장례식도 유 원장 공개도 끝났지만 이 집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신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났다. 회장 유 원장 파문, 상속 분쟁 불가피, 도윤문화재단 출처 불명 자산 논란, 재단의 주식은 폭락했다. 후계자 후보로 꼽히던 시동생은 언론 인터뷰를 거부한 채 잠적했다. 박미선은 기자들 앞에서 명예훼손이라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었지만
세상은 한동안 그 눈물을 믿었다. 나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문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 진짜로 유언장 조작하신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이라는 그분, 실존하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카메라가 내 얼굴을 향하자 그냥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비가 흠뻑 젖은 외투, 낯익은 실루엣. 혜정아,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은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패고 간 듯했다. 주름마다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이 다 내 탓 같았다. 엄마,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이런 꼴로 와서 미안하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낡은 봉투였다. 비에 젖은 봉투 속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나왔다. 이게 뭐예요? 그때 계약서야.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그 땅 팔던 날 그들이 내게 도장 찍으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말이야, 내가 그때 이름을 못 읽었거든. 대신 도장만 찍으라고 하더라. 나는 봉투 안을 열어봤다. 한 장의 종이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윤선옥이라는 글자가 삐뚤게 번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대리서명자 박미선,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엄마, 이걸 지금까지 도윤이가 사람을 보냈어. 이걸 혜정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요? 그럼 살아있을 때? 그래.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근데 나는 용서 못하겠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났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미선이 들어왔다. 여기 있었네, 시골 촌년이. 그녀는 엄마를 노려봤다. 당신이 언론에 제보했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박미선이 내 쪽으로 손가락질했다. 당신이랑 짜고 이 쇼를 꾸민 거잖아.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네. 도윤 씨가 죽은 이유도 당신 때문이야.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 돌아가요. 뭐? 이 집은 이제 당신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희죽 웃었다. 그럼 이 집이 내 거야? 그런 줄 알아? 이 재벌가의 가난한 년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그녀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 엄마가 낮게 말했다. 나는 가난했어도 당신들보다 깨끗했어요. 박미선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깨끗? 그럼 왜 딸 팔아서 결혼시켰어?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살리려고. 뭐? 그냥 살리려고 그랬어. 내 딸이라도 살게 하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박미선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다. 이 집에선 살아도 죽은 목숨이야. 몰랐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왜 이제 왔어요? 혜정아, 너 힘들까봐. 나 같은 사람 나타나면 부끄러울까봐. 부끄럽다니요. 나는 울먹였다.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됐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나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 이제 엄마 성으로 살게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 둘 다의 이름이겠네. 며칠 후 남편의 세 번째 영상이 도착했다. 변호사가 가져온 USB 하나. 이건 회장님이 별도로 봉인한 영상입니다. 스크린을 켜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얼굴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혜정아, 이건 내 복수를 허락하는 유언이야. 그들이 만든 이 집을 무너뜨려라. 내가 못한 걸 내가 해줘. 그게 내가 너와 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죄야.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사람은 죽으면 유언을 남기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선택을 남긴다. 나는 내게 그 선택을 맡긴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래요.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할게요. 며칠 뒤 박미선의 집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자금, 위조 서류, 해외 계좌, 모든 게 드러났다. 그녀는 체포됐다. 정숙은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녀가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도윤문화재단은 해체됐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동판은 조용히 철거됐다. 그날 나는 남편의 묘소에 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비가 묘비를 적셨다. 나는 손끝으로 묻은 물방울을 닦았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죄도 나의 죄도. 그때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정아, 그만 와. 비 맞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우산 아래 따뜻한 빛이 비쳤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 우산 아래에 섰다. 엄마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웃었다. 아니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유언장이 공개된 지 한 달째 되는 날, 드디어 세상이 움직였다. 처음엔 몇몇 인터넷 매체가 떠들기 시작했다. 재벌가 땅 매입, 불법 정보 이용 의혹, 도윤문화재단 설립 자금 출처 불분명.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한 제목이 실렸다. 윤선옥 여사 30년 만에 증언. 무릎을 꿇었던 그날 그들은 내 딸의 인생을 가져갔다. 기사는 엄마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사진에는 그녀가 낡은 집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이 있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딸이 이제 나 대신 세상에 말해줬다. 그 한 문장이 전국의 포털 메인에 걸렸다. 댓글이 폭발했다. 이게 바로 기부천사들의 민낯이다. 돈으로 죄를 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 딸분 대단하시다. 진짜 복수는 조용한 폭로지.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 댓글들을 읽었다. 손끝이 떨렸다. 복수가 이렇게도 조용히, 이렇게도 차갑게 퍼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며칠 뒤 텔레비전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박미선이었다. 그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모두 조작이에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상해졌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 머리를 조종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다. 그럼 위조 서류에 찍힌 대리 서명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박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차에 올라탔다. 그 영상이 방송될 때마다 나는 그날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살리려고 그랬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나는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다. 며칠 뒤 비서가 내게 서류를 건넸다. 사모님, 이건 회장님 명의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나는 문서를 펼쳤다. 고양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 한 채. 재단 부속 창고였던 그 건물의 명의가 윤혜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비서는 말했다. 회장님이 생전에 특별히 남기신 거래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곳이 뭐였죠? 기부물품 보관소였습니다. 기부물품.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녹슨 문, 낡은 간판, 도윤문화재단 보관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수천 개의 상자가 쌓여 있었다. 기부용, 재난지원품, 그리고 홍보용 마이너스 박미선 기부 사진용 세트. 나는 그 상자들을 하나하나 뜯었다. 절반은 비어 있었다. 남은 절반은 쓰지도 않은 물품, 상표가 그대로 붙은 가짜 후원품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먼지 덮인 상자 하나에 작은 파일이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선옥 건. 나는 파일을 열었다. 사진, 서류, 녹취록. 모두 남편이 정리해둔 기록이었다. 엄마의 사건을 추적했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재단의 시작이 죄였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덮고 살았다는 것도.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건 너에게 남기는 나의 속죄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진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는 죽어서야 나를 살려줬다. 살아서 하지 못했던 일, 사랑 대신 남긴 속죄. 며칠 뒤 뉴스 속보가 또 터졌다. 박미선, 위증 및 재단 횡령 혐의로 구속. 도윤문화재단 전 이사장, 해외 비자금 48억 원 은닉.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기부천사 대신 기부괴물이라 불렀다.
그녀의 인터뷰 영상이 재방송될 때마다 나는 TV 화면 속에서 그녀의 화려한 미소가 점점 깨지는 걸 봤다. 정숙은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께서 사모님을 찾으십니다. 그녀가 말하는 어머님은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나는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정숙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제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혜정아, 나는 침묵했다. 도윤이 영상을 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가족은 늘 옳다고 믿었어. 가난은 죄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보니 죄는 돈을 가진 우리가 짓고 있었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혜정아,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문 밖에 서 있던 엄마. 눈빛만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라는 말, 그건 사랑했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병실 문을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한방송국 PD가 나를 찾아왔다. 윤혜정 씨,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인터뷰요? 재벌가의 유언장 사건, 당신의 시선으로 말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PD는 말했다. 달라질 겁니다. 침묵이 끝나야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명이 켜지고 기자가 물었다. 지금의 윤혜정 씨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유언장이요? 그건 남편의 유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거울이죠? 모두가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묻어 있죠.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언젠가 그 눈물이 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카메라 불빛이 꺼졌다. 기자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인터뷰가 끝난 날 기사는 포털 메인에 올라갔다. 윤혜정, 유언장은 남편의 참회였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졌다. 그 기사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엄마. 내용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래요, 엄마.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사돈댁은 구속됐고, 재단은 해체됐고, 남편의 이름은 기사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나는 이상할 만큼 편하지 않았다. 복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다. 복수해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되뇌어질수록 나는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재벌가 몰락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윤문화재단 관련 인사 전원 구속, 박미선 전 이사장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기자들이 재판장 앞에서 박미선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보냈다. 억울합니다. 모두 회장님이 시킨 일이에요. 나는 TV를 꺼버렸다. 소리는 끊겼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남았다. 회장님이 시킨 일.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결국 그 죄의 시작엔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더 이상 욕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항상 용서된 사람이 되니까. 나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 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너를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그 짧은 한 줄이 수십 년의 시간보다 무거웠다. 나는 그 종이를 찢지도 버리지도 못했다. 그냥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시렸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렇게 늦게 찾아오면 이런 식으로 상처가 된다. 며칠 뒤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복수의 과정에서 엄마는 조용히 나를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이 있었다. 얘가 어디까지 가려나? 이 아이가 끝내는 나처럼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엄마의 가슴을 갉아먹은 것 같았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이제 다 끝냈어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끝냈다고? 응.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도, 그 집도.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혜정아, 그건 끝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복수는 사람을 살리지 않아. 그냥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야. 엄마, 그럼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건 뭐예요? 엄마가 무릎 꿇었던 날, 내가 엄마 버렸던 날, 그게 그냥 상처로 끝내야 해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상처로 끝내야 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서 떨렸다. 난 내가 살아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난 살아남았는데 엄마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며칠 후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은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의 병실 옆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새벽녘 엄마가 눈을 떴다. 혜정아. 응, 엄마. 그 집 사람들 다 무너졌니? 응, 다 무너졌어.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됐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요.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어.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집 안에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집을 놓아야 돼. 나는 울었다. 엄마, 내가 죽으면 나를 용서하지 말고 살아. 그게 내 벌이야. 그 말이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엄마가 떠난 건 그날 새벽이었다. 창문 밖엔 비 대신 햇살이 들어왔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천천히 식어갔다. 엄마, 이제 나 혼자예요. 그 말이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화환도 조문객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엄마의 영정 사진 속 미소가 왠지 따뜻해 보였다. 이젠 편히 쉬어요, 엄마.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엔 볼펜으로 삐뚤게 적혀 있었다. 내 딸 혜정에게. 나는 천천히 펼쳤다. 혜정아,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죽는 거야. 복수는 달콤하지 않아. 그건 고여있는 피야. 언젠가 내가 이 말을 이해하면 그때는 나 없이도 괜찮을 거다. 글씨가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품에 안고 울었다. 며칠 뒤 남편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비가 내렸다. 묘비 앞에 서서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 말대로 했어요.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가 흘러내렸다. 나는 웃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겠죠. 복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부엌의 의자 2개 중 하나는 비어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놓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멈췄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짧은 속보가 나왔다. 윤혜정 씨, 재단 자녀 자산 전액 기부. 익명으로 진행된 기부금, 모친 이름으로 전달돼. 사람들은 말했다. 결국 그 여자가 진짜 기부천사였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기사일 뿐이었다. 진실은 훨씬 더 단순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엄마 이름으로 작은 요양원을 세웠다. 선옥의 집. 그곳에는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밤이 깊을 때면 나는 그 요양원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엄마, 이제 조금은 편해요. 그때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건 마치 엄마의 손길 같았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제 그 소음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신문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고 TV에서도 더 이상 내 얼굴을 찾지 않았다. 윤혜정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관심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그게 좋았다.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쉴 수 있었다. 선옥의 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요양원. 벽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이 놀러 오면 그 사진을 보고 물었다. 저분이 누구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집 주인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요양원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살고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우리 아들은 출세했지. 우리 딸은 외국에 있어.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항상 짧은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살리려고 그랬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엄마는 평생 가난을 미워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미워했던 건 가난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만든 세상이었다. 하루는 요양원에 신문기자 한 명이 찾아왔다. 윤혜정 원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젠 그런 거 안 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뭔데요?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돈, 권력, 이름이라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유산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건 미안함이에요. 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미안함이요? 누군가에게서 받은 사랑, 받고도 갚지 못한 마음, 그게 결국 우리에게 남는 유산이에요. 기자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신문 한 구석에 작게 실린 인터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윤혜정 원장, 유산은 미안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며칠 뒤 낯선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금고 열쇠 하나와 짧은 쪽지가 있었다. 혜정에게 마지막 유산을 찾아라. 도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남편의 옛 사무실로 향했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열쇠를 꽂자 찰칵 소리가 났다.
금고 안에는 편지 한 묶음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고백이자 내 유산이다. 혜정아, 너는 나를 증오해도 된다.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를 고의로 불행하게 만든 적은 없었다. 나는 단지 우리 집안의 죄를 덮으려다 너를 그 안에 가둬버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그게 내 죄다. 나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다. 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다. 그건 내가 내 대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다. 사람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남긴다. 하나는 재산, 다른 하나는 마음. 난 이제야 알았다. 재산은 흩어지고 마음만 남는다는 걸.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울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내가 결혼하던 날 엄마가 내게 주려던 그 목걸이. 엄마가 드리려던 건데 당신이 갖고 있었네요. 나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 위에 느껴지는 무게가 엄마의 손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선옥의 집 마당에 앉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유산은 미안함이다.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올 때 엄마와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엄마는 용서했고 남편은 속죄했고 나는 살아남았다. 결국 유산이란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하는 미안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 뒤 요양원 입구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윤혜정 원장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박미선 씨의 딸입니다. 나는 놀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직접 전해달라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봉투를 열자 짧은 글이 있었다. 혜정 씨,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집안은 썩었어. 그걸 무너뜨린 당신이. 이제야 부럽다. 글씨는 삐뚤고 흐릿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었다. 따님,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네. 그 미움, 이젠 내려놓으시라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밤이 되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유산은 미안함이다. 그 문장을 내가 붙여두었지만 이젠 그 말이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가을이었다. 하늘은 높았고 공기는 조금 차가웠다. 요양원 마당의 감나무에 주황색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웃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원장님, 오래감은 더 달아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었다. 작년보다 욕심을 덜 냈거든요. 그 말이 농담처럼 나왔지만 실은 진심이었다. 사람의 인생도 감나무 같다. 욕심을 덜어야 단맛이 남는다. 그날 오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마당 벤치에 앉아 손에 목걸이를 쥐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엄마가 내게 주려던 것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었다. 햇살에 부딪혀 은빛이 반짝였다. 그 빛이 내 눈을 찔렀다. 이제 됐어요. 당신들 모두 이제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건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며칠 후 요양원 입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미상. 봉투를 열자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만든 곳 덕분에 내 어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글씨체는 낯익었다. 박미선의 딸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창가에 붙여두었다. 미움은 돌고 돌다가 결국 누군가의 고마움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책상 위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하다. 복수의 날보다 더 행복하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다, 혜정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저 미소가 났다. 며칠 후 요양원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다. 80이 넘은 할머니였다. 등록 서류를 봤는데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박미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서류의 사진 속 그녀는 감옥에서의 세월이 만든 주름투성이 얼굴이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방을 따뜻하게 해드리세요. 그날 밤 그녀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잠깐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왔다.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여긴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름을 붙이신 분이 당신이죠? 선옥의 집. 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참 좋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원장님, 나 이제 얼마 못 살아요. 그래도 하루는 꼭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공기가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당신 어머니한테 그랬죠. 그 땅 팔면 딸 시집 보내준다. 그 말을 내가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 둘 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떠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조용히 잠든 채로 그날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당신도 이제 자유예요. 겨울이 왔다. 선옥의 집 마당에는 눈이 쌓였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나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부시게 하얀 세상, 그 한가운데서 나는 드디어 평화를 느꼈다. 모든 복수는 끝났다. 모든 미안함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밤이 되자 요양원 복도에 불이 꺼졌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새 문서를 열고 한 줄을 썼다. 이건 내 유언이 아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커서를 깜빡이며 나는 천천히 웃었다. 유언은 죽은 자의 말이고 선택은 살아있는 자의 언어였다. 나는 그동안 남편의 유언 속에서 살았다. 이제 내 선택으로 살기로 했다. 사람은 죽으면 유언을 남기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선택을 남긴다. 그 말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번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였다. 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 너머로 떨어졌다. 나는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덮었다. 유사는 미안함이다. 하지만 그 미안함마저 사랑이 된다면 그게 진짜 해방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 이제 나 괜찮아요. 정말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하얀 빛이 내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을 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고 다시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유언장 속의 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남긴 여자였다.